오늘 28강, 자, 오늘은 기출문제 이론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선회계 ERP 회계 1급 기출문제 이론 1인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 71회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다음 중 클라우드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클라우드 옆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라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마련한 개인용 서버에 각종 문서, 사진, 음악 따위의 파일 및 정보를 저장하여 두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기업들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대규모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리소스를 우리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예제 문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적절치 않은 것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ERP 도입에 관한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밑에 2번서부터 보시면 LAS, IAS, 그 다음에 PAS,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SAS라는 세 가지 우리가 자원의 공략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최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초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메일이나 드롭박스, 그 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처럼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웹에서 쓸 수 있는 SAS라는 우리가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네이버 보면 상단에 보면 클라우드라고 우리가 보통 30기가씩 줘가지고 우리가 저장을 시킬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또 저기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라우드가 있잖아. 저장할 수 있게끔 바로 메일 확인해가지고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그러다가 서버와 스토리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장비 등의 IT 인프라 장비를 빌려주는 IaaS라는 서비스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의 플랫폼을 빌려주는 PaaS.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플랫폼이 늘어났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떤 자원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교재에서는 없었어서 제가 한번 참고로서 한번 여러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IaaS는 및 PaaS,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는 ERP의 우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ERP라고도 한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형태의 클라우드는 ERP를 제공하는 것을 SaaS ERP라고 한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ERP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선택, 적용하는 맞춤형 구성이 가능하다. 답은 1번이 틀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중 ER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거기 보시면 ERP는 기능 및 일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니죠. ERP는 우리 통합 정보 시스템으로서 일만 하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ERP 개방적이고 확장적이며 유연한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맞고요. 세 번째, ERP 패키지는 어느 한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체적으로 자동 반영되어 통합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네 번째, 최신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판매, 인사, 회계 등의 기업 내 모든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답은 1번이 답이 됐고요. 세 번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정보기술을 통해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기업 경영의 핵심과 과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 기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죠. 이것은 여러분들은 BPR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옆에 BPR, 기업의 노란색 거 보세요. 기업의 활동과 업무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것으로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과정들을 제거하기 위해 업무상의 여러 단계들을
단계들을 통합하고 단순화하여 재설계를 하는 경영혁신의 기법이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세요. 이거는요. 우리는 이 BPR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지만 변화에 대한 대응 방식 및 정보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기업 경영의 핵심과 가정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경영 기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BPR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거, 다음 중 ERP 도입의 성공 전략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밑에 옆에 보시면 ERP 도입의 성공 10계명이라고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업무 상태를 그대로 고수하지 말아라. 변화가 변화물상하게 가야 되겠죠. 두 번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라. 세 번째, IT 중심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말라. 그 다음에 컴퓨터로서만 하지 말란 얘기죠. 네 번째, 우리가 업무상의 효과보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위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프로젝트 관리자와 팀 구성원의 자질과 의지를 충분히 키워라.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 단기간의 효과 위주로 구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존 업무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ERP를 보지 말아라. 여덟 번째, 최고의 경영진을 프로젝트에게 배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최고의 경영진도 교육에 참석하라 이거죠. 아홉 번째, 업무 단위별 추진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그 다음에 10번, BPR을 통한 완전한 기업 업무 시스템을 표준화가 선행되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ERP가 우리 성공하려면 BPR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옆에 4번 문제는 어떤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3번, ERP 구현 후 진행되는 BPR에 대해서만 대비하면서 도입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는 자, 답은 3번이 답이 틀리는 것이고요. 5번, 다음 중 ERP의 선택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먼저 우리 옆에 보시면 또 ERP의 선택 기준 12가지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사 환경에 맞는 패키지를 설정하고 2번, TFT 이런 최고의 엘리트 사원으로 구성한다. 우리가 뭐 한다 할 때 각 부서마다 한 명씩 뽑잖아요. 엘리트 사원들을 구성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 네 번째, 경험이 있고 유능한 컨설턴트를 활용한다. 다섯 번째, 현업 중심의 우리가 현재 업의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여섯 번째, 구축 방법에 의해 체계적이고 프로젝트 진행이라고 나왔고요. 커스터마이징, 주문 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8번, 전사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9번째, 변화관리 기법 도입. 10번째,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품에 집중. 11번째, 지속적인 교육 및 워크숍. 그 다음에 12번째, 자료의 정확성을 위한 관리 철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커스터마이징에 최소화해야 되는데 최대학은 아니겠죠. 그래서 ERP 선택 기준은 커스터마이징의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여섯 번째, 다음 중 보기에 가와 나라에 들어갈 용어를 가장 옳은 것은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이거는 뭐 너무 쉽겠죠. 우리는 일정 시점이죠. 1월 1일 시점이냐 12월 말일 시점이냐 우리 1년 결산했을 때 동안에 나를 이용해 나타나는 재무제표이다. 자,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정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재무제표이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기간이 써 있죠. 일정 기간에 회사가 달성하는 우리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거죠.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재무제표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7번에 요 옆에 거는 잘못 나온 거네. 여기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자, 9번 거 다음 개정 과목 중 영업손익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이라고 나왔죠. 우리가 판관비는 비료여가 임차료 이렇게 뒷자만 따서서 비료여가 임차료 비로 끝나고 요로 끝나고 여로 끝나고 가로 끝나고 임차료 요것은 판매비와 관리비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무슨 손실 무슨 차손 기부금 기타의 대단상각비 요 5가지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 자 여기에서는요 영업손익의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총이익에서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판매비와 관리비만 들어가니까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기에 이번 회계기간 중에 차입금 계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표시되어 있다. 다 단위는 원이고 차입금 계정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래서 차입금 T자에 3월 20일에 현금 3,000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차월 2월 나와 있고 차변에 또 대변에 3월 1일 전월 2월 6,300원 3월 20일 당자예금 2,000원 써 있네요. 자 여기에서 설명 적절치 않은 것은 3월 1일 날 6,300원은 2월 말일 날의 차입금 잔액이다. 맞죠? 우리 차입 부채는 전년도 거는 자산은 전월 2월이 차변에 발생하지만 부채 자본은 전월 2월이 대변에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대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월 2월은 저번 2월 달에 뭡니까? 차월 2월로 차변에 마감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올해 3월 1일 날 전월 2월이 대변에 가서 부채가 시작이 되겠죠. 그 답은 맞는 것이고요. 두 번째 3월 20일 거래에 인하여 현금이 증가된다 이렇게 나왔죠. 3월 20일 볼까요? 3월 20일 보면 이걸 분기하게 되면 차입금과 현금이니까 차변에 차입금 3,000원 대변에 현금 3,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의 자산이 증가되는 게 아니죠. 자산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게 되면 3월 20일 현금 자 감소라고 나왔죠. 차변에 차입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틀린 건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 3월 22일 날 거래로 인하여 차입금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3월 20일 거 보시면 차변에 당자예금 2,000원 대변에 차입금 2,000원이니까 당연히 대변에 차입금이 발생해서 부채의 증가가 발생되겠죠. 3월 31일 날 차입금 부채는 여기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더하기 빼기 해주니까 차변에 5,300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3월 1일보다 감소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여러분들 보시면 보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9년도 결산 후 손익계산서에 개당되는 대손상각비와 재무상태표에 개당되는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2019년 1월 1일 날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은 10만원이 시작됐어요. 근데 7월 31일 날 매출자금 5만원이 대손 처리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충당금 잔액은 충당금은 대변에 있다가 차변에서 분개가 됐겠네요. 그럼 아직도 충당금은 5만원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10만원에서 5만원이 대손 처리됐으니까. 자 그런데 2019년 12월 말에 보니까 기말채권의 500만원 중에서 이중 회수 가능액이 4,500원이래요. 1% 다시 말해서 50만원이 빠진 거네요. 그럼 우리가 50만원 설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450만원이 나온 거니까 대손 충당금 50만원 나와 있는 거고 그 50만원에서 아까 충당금 얼마? 5만원만큼 우리가 빼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옆에 게 노란 거 보시면 우리 분기할 때 2019년 땐 차변에 대손상각비 우리가 45만원, 대손충당금 45만원으로 분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 대손상각비는 45만원으로 되고, 그렇죠? 왜 5만원이 빠진 거니까. 그 다음에 기말 대손충당금 전년도 거는 우리가 전년도에는 우리가 전액이 5만원과 단기 설정액이 45만원에서 합쳐서 우리가 50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2번 보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2000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상각비, 대손충당 환입액은 얼마인가? 자, 1번을 보시면 회사 말에 우리가 회사는
거래처 파산 등으로 사유로 보유하고 있던 200만원의 매출채권 중에서 3%가 회수 불가능으로 판단해졌대요. 그러면 200만원의 3%면 6만원이겠죠. 옆에 노란색으로 된 거 여기 보충을 보세요. 그러면 200만원 곱하기 3%니까 6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중에서 주 동안에 매출채권 2만원이 회수 불가능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아까 6만원에서 6만원 설정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설정한 게 대돈상각비 6만원, 대돈상 6만원 했다가 우리가 요것은 충당금, 우리 2만원 맞고 회수 불능됐으니까 충당금은 대변에 있던 거 6만원 중에서 2만원을 써야 되겠네. 그래서 아직 충당금은 4만원이 남아있네요. 자, 그런데 거래처 파산을 해서 보유 중인 300만원이 회사 매출금의 1%를 추정했다고 나왔어요. 300만원의 1%면 3만원만 설정이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어디 때 우리 충당금 4만원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원을 대로 환입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대손 충당금 환입 만원, 2번이 답이 되겠죠. 투자 자산 처분이익이 요것이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거 14번 보기에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적성기업의 자료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보기에 기초상품 재고액은 20만원이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10만원, 판매 가능액은 38만원이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판매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거 보다시피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플러스 단기 매입액을 더한 게 판매 가능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초상품이 20만원이니까 단기 매입액은 18만원이 답이 되겠죠. 그럼 18만원이 우리가 판매 가능액에서 우리가 기말상품 재고에 10만원을 빼주니까 매출원가 공식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그 단기 매입 합친 게 판매 가능액이에요.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주게 되면 매출원가 공식이 되겠죠. 그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15번 보기의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제고에 대한 내용 중에서 자,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이 중에서 회계 정보의 신뢰성은 다음의 요소에 구성이 된다. 첫째, 회계 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하고, 둘째,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며, 세 번째,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뢰성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충실의 표현, 충실적인 표현, 충실 표현이고, 두 번째는요, 검증 가능성, 세 번째는 중립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신뢰성에는. 16번 거래 자료를 의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자, 매도 가는 증권으로 분류하는 시장성이 있는 주식 100주를 주당 2만원에 구입하면서 수수료 증권회사에 5만원을 지급하고 거래세를 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100주 곱하기 2만원 계산해 주니까 구입가격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에 우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매도 가는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매입할 때 모든 비용을 다 포함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다 포함시키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5만 5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수료 비용 5만원을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라고 거래해서 따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 5천원을 분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 매매를 할 때는 비용을 포함시키지 못하죠.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원가라고 얘기하면 200만원으로 끝나요. 하지만 매도가는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요, 무조건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200만원에다가 수수료 5만원과 거래세 5천원 다 합쳐서 205만 5천원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17번 보기에 주 고려의 확인이 가능한 5월달에 손익 관련 회계 자료이며 이들 항목의 금액은 정확하다.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한다. 먼저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매출총이익에서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줘야지만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매출총이익을 구하려고 하면 매출액에서 순매출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80만 원 나왔죠. 순매출액이 나왔다는 것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과 매출 할인 및 애누리를 다 빼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출 할인은 필요 없이 그냥 순매출액 나왔으니까 매출액이 80만 원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줘야 되잖아요. 매출 원가 공식은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당기 상품 매입액, 그 순매입액이죠.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준 것이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먼저 매출액은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우리가 기초상품 재고액이 여기가 얼마 나왔겠습니까? 먼저 보시게 되면 매출 원가는 30만 원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뭐 상관없네. 그럼 순매출액도 나와 있고 매출 원가 나와 있으니 그냥 80만 원에서 30만 원 빼주니까 우리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니까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매출 총이익이 50만 원 나왔네요. 그 50만 원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구하니까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만 빼줘야겠죠. 여기서 주된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관비는 5가지 비로 끝나고 료로 끝나고 과 임차료, 그러니까 비료, 여가 임차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영업 외 비용은 이자 비용, 무슨 손실, 무슨 차손, 기부금, 기타의 대전삼각비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판관비만 빼주면 되니까 우리가 아까 매출총이익이 50만 원 나왔죠. 순매출액 80만 원에서 매출원가 30만 원을 빼주니까 여긴 다 함정이야. 다 빼주고 다 더하기 빼기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매출액이 나왔으니까 80만 원 마이너스 매출원가 50만 원 빼주니까 매출총이익이 50만 원 나왔네요. 자, 매출총이 50만 원 나온 거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해야 되겠죠. 판관비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로 끝나고 료로 끝나고 여로 끝나고 과로 끝나고 임차료 5가지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영업이익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만 빼준 게 영업이익이니까 그 50만 원에서 판매비 관리비가 우리가 아까 나온 것처럼 광고선 비로 끝났잖아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고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이고 단기 매매권 처분 이익 요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것도 뭐가 되겠어요? 당기 처분 이익도 요것도 이건 영업의 수익이네. 그죠? 요거는 하지 말고요. 매출 채권의 대손상각비는 요것은 마찬가지로 판매비와 관리비죠. 만약 기타 채권의 대손상각비는 이거는 영업 외 비용이 되겠지만 요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니까 그러면 광고 선전비 56,000원과 대손상각비 4,000원 그러면 판매비에 관리비는 6만원이 되겠네요. 그럼 50만원에서 매출 여기 볼까요? 오른쪽 매출총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준 게 영업이익이니 매출총액 아까 50만원 구했었죠? 마이너스 6만원을 빼주니까 44만원이 여기에서는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1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누적효과 또는 환수효과를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옆에 오른쪽을 보실까요? 대손세액은요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한 매출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은 뭡니까? 다음 중 부가세법에서 누적효과 또는 환수효과를 경감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은 4번이 답이 되겠죠. 첫 번째 재활용표 전면 매입세액 공제, 면제사업의 변세 포기, 그 다음에 간이사업자의 간이사업 포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경감하기 위한 제도지만 대손세액 공제신 것은 앞에 나온 것처럼 거래처의 파산을 인한 매출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경감이 아니고. 19번은 문제가 다 맞는 걸로 처리돼서 문제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여러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돗물, 토지, 연탄, 무연탄, 소금,
뭐 책 같은 거, 교재 사는 거 이런 것들 다 면세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김은 면세지만 그 마트에서 사는 일회용 김 같은 거는 그것도 과세가 되겠죠. 이런 거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맛소금은 과세지만 뭐 우리가 김장할 때 쓰는 소금도 김장할 때 쓰는 소금이나 생선에다 구운 소금, 굵은 소금 뿌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면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전세버스 운영은 요거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될게요. 면세 거를 많이 아셔야 돼요. 시내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은 다 면세입니다. 하지만 택시 이런 것들도 과세고요. 21번 다음 중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볼게요. 첫 번째, 부가세법은 그 세 부담이 정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이다. 그렇죠. 우리가 소득세와 법인세는 직접세지만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란 얘기죠. 두 번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거래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액과 원천적으로 일치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여러분들 옆에 오른쪽을 보실까요? 최종 거래 단계에서의 공급가액의 종부가가치세가 일치한다 이렇게 나온 거지. 여기는 바로 우리 거래 단계별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틀린 것이고, 세 번째,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 사실에 대하여 과세함으로 물세에 해당한다. 예, 부가가치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라 이것은 우리 물세에 해당이 됩니다. 간접세면서. 네 번째, 생산지국에 창출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을 소비지국에서 행사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다. 그렇죠. 우리는 생산지국 과세원칙이 아니고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따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22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법인이다. 그렇죠. 두 번째, 법인의 영리를 추구하는지를 여부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 맞죠? 국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이라는 건 외국법인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좀 이따가 하실 거고. 네 번째, 납세질한 법인세 과세권자인 국가 입장에서 법인세를 징수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자, 세 번째 게 틀린 이유는 옆에 오른쪽 거 볼까요? 내국법인이란 국내 본점이나 주사업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지배관리 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므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지라도 외국의 본점이나 주사업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장소를 둔 법인은 외국법인으로 분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답은 3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자, 보기는 양천테크의 2019년도 귀속의 내용, 귀속 사업 내용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과세표준은 34억이네요. 사업전들은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여기 법인은 12월 말일 법인이네요. 적용 법인세율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억까지는 10%니까 우리가 2천만 원이 공제가 되네요. 그러면 2억까지니까 32억에다가 다시 20% 계산하면 64억이네요. 64억이니까 우리 아까 2억 이하는 2억 2천만 있었으니까 답은 66억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은 우리가 66억으로 우리가 맞추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면 되고, 옆에 거 보시면 우리가 34억에다가 우리 구간이 20%의 세율 구간이 20%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진세율은 2천만 원이므로 34억에 20% 마이너스 2천만 원을 빼줘서 68억에서 6억 8천에서 6억 8천 아니죠. 6억 8천이죠. 68억이죠. 34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율이 우리 뭡니까? 68억에서 20% 빼줘서 66억이죠. 거기 66에다가 10% 계산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6억 6천만 원을 우리가 세액으로 낸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2억에 10%니까 요건 얼마? 2천만 원이고 32억에 20%니까 요것도 6억 4천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천만 원 더해서 우리가 세액만 따져서
6억 6천만 원을 계산해 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위에 것처럼 다 해서 곱하기 10% 해도 괜찮고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24번 부가세법상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업소에 총괄하여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및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나왔죠. 요거는 사업자 단위 과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고 및 납부를 종괄하여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제도를 사업자 단위 과세라고 한다. 다시 한번 잘 나오니까 부가세법상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업체에 총괄하여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따로따로 사업자 등록이 따로따로 본점집이 따로따로 되어 있다라 그러면 총괄납부 제도로 가는 얘기죠. 여기는 사업자 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한 곳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란 얘기입니다. 25번 다음 내용의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하는 용어를 한글로 4글자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하므로 조세 수입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단위로 소득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렇게 소득을 구분하는 일정 기간을 사업연도라고 한다. 사업연도라고 한다. 답은 이건 사업연도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26번 많이 한 문제 꼭 나오니까 입금 산입이 뭔지, 송금 산입이 뭔지, 입금 불산입이 뭔지, 송금 불산입이 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맨 끝에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는 것들은 많이 잘 안 나오지만 그래서 좀 가끔 다 나와서 제가 해놓은 거고, 위에 거는 절대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면상의 한도초과액이죠. 한도초과액은 다 송금 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초과액은 기부금 한도초과액, 그 다음에 업무 무관 경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뭡니까?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송금 불산입입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의 한도초과액도 송금 불산입. 그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은 요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것은 송금 항목, 송금 산입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여기서 계산되겠죠. 답은 여기서 자동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우리가 부문별이라고 하는 장소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소별은 우리가 요소별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 부문별은 장소별 원가 계산으로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고요. 28번 창조는요, 제조간접비, 제조간접 원가라고 똑같죠. 예정 배부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3,000원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0원이다. 그럼 과소배부했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실제 배부가 3,000원이니까 우리 예정 배부는 2,980원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옆에 오른쪽 보시면 2,980원은 내가 예정 배부했는데 실제 배부는 3,000원 생겼으니까 내가 20원만큼 과소 배부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과소 배부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한 시점으로 분괴를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차변에 제공품 2,980원, 대변에 제조간접비 2,980원으로 분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29번도 꼭 하나 나옵니다. 표준 원가 계산에 적용하고 있는 남산의 예상과 실제 원가 자료이다. 실제 산출량에 허용되는 표준 노동시간과 표준 원가 배부액은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그 표준 직접 노동시간이 우리 몇 시간 됐어요? 제품당 단위당 표준 직접 노동시간이 2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제품 생산하는 경우는 16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 들어가는 시간은 우리가 1600 곱하기 2를 해주니까 우리가 노동시간이 총 3200시간이 됐네요. 3200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답은 4번에 해당되겠고 3번 4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또 반대로 뭘 또 구한다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표준원가의 배부액을 물어봤죠. 자, 표준원가는 우리가
먼저 아까 3200시간이 나온 거에다가 3200 나온 거에다가 우리가 표준 임률이 아까 우리 얼마 나왔습니까? 너무 직접 노무가 예산 수립액이 30만원 나왔잖아요. 30만원.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 원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30만원 나온 거에다가 우리가 몇 시간, 우리가 몇 개, 우리가 지금 한 거죠? 우리는 아까 직접 노동 시간이 3000시간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30만원 나누기 우리가 3000원을 계산해 주니까 우리가 3000시간을 해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100원이 나오겠네요. 그 100원에다가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3200시간을 계산해 주니까 우리가 32만원이 나오겠습니다. 요 환율을 여러분들 요 빨간 게 요것이 여러분들한테 요것이 예정원가, 변동원가가 예정원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원가, 표준 원가를 계산해서 하는 것이라 나중에 여러분들 72에서도 나오는데 그때는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니까 그걸 더 중점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오른쪽에 여러분들 노란색 보시면 우리가 직접 노동시간은 우리가 1600시간 우리 제품이 실제 발생한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정한 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산 수립할 때는 돈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곱하기 1600 계산해줘서 3200시간이 나오고 우리 표준 임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노무 예산 수립에 직접 30만원 지급한 거에 대해서 3000시간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당 100원으로 계산했단 말입니다. 그 100원을 우리가 3200시간으로 곱해줘서 우리가 표준원가 계산은 32만원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원가의 분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 부분에 공통적으로 적합한 용어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원가는 자산화 여부에 따라서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우리가 구분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품은 매출 원가에 들어가는 거, 기간 원가는 판관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매비 관리비는 기간 원가에 해당되며 변동 원가 계산의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이것도 기간 원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기간 원가입니다. 31번 다음은 제조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각 부분에 공통적으로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기 제조 원가 계산 중에 부분별 원가 계산에서는 부분 개별 원가를 각 부문별로 집계하는 것으로서 시작하여 원가 계산을 위하여 여러 단계의 배부 절차를 진행된다. 자, 부문별 원가 계산에 우리가 배부 단계 중 배부 방법으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사용하는 단계는 보조 부분 원가를 보조 부분에서 보조 부분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보조 부분을 아까 예정 나왔던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보조 부분비는 보조 부분에서 제조 부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제조 부분으로 배분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직접 단계 상호 배분법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보조 부문 원가를 보조 부문에서 제조 부문으로 배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여기는 가를 물어보는 거니까 보조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제조고요. 32번 한강의 체중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2200개 단가는 3,600원을 판매하였다. 2018년의 원가 자료가 보기와 같을 때 손익분기점 요거 잘 나옵니다. 모르시면 공식을 외워서 해도 좋아요.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려면 매출량은 몇 개로 하였는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옆에 보시면 오른쪽 노란색을 보세요. 손익분기점의 매출 수량은 총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요 총고정원가 200만원 플러스 160만원이란 얘기죠. 총고정비 나누기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판매가격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나와 있죠. 3,600원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라가 나와 있죠. 단위당 변동비는 우리가 개당 변동원가 1,000원, 400원, 300원, 100원 합쳐서 몇 개입니까? 얼마입니까? 1,800원이죠. 그래서 그걸 빼줘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본 것처럼 360만원 총 고정원가 360만원 나누기 우리가 단가가 얼마 나왔었죠? 3,600원에다가 변동원가가 1,800원이었어. 그럼 빼주니까 1,800원이죠? 그럼 360만원 나누기 1,800 해주니까 답은 2,000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무 여러분들 프로그램으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